15장 4절 그림 정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탐 미분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정리, 특히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정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그림 정리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스톡스 정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발산 정리가 이들 모두가 다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중요한 정리들입니다. 이 정리들은 수학적인 가치도 크지만 특히 물리학이나 공학적인 가치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 거듭 강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이 그림 정리를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곡선의 방향을 약속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역 D가 주어졌을 때 이 경계곡선이 C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는 보다시피 닫혀져 있죠.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닫힌 곡선 또는 패곡선이라 불려지는 이 패곡선의 방향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대학 교재에서 그냥 알기 쉽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요, 다음같이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패곡선 안쪽의 영역을 D라 놨을 때 우리는 C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D가 놓이게끔 진행하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가 공원이라 가정할까요? 그리고 이 공원 안에 이렇게 잔디밭이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의 경계곡선상에 산책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진행 방향의 왼쪽에 공원에 잔디밭이 놓이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그 산책로의 양의 방향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공원이 놓이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영역 D가 놓이게 될 때, 즉 진행 방향 이렇게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영역 D가 놓이죠. 그렇게 되면 이 패곡선의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패곡선의 양의 방향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D가 놓이게끔 진행한다면 그 방향을 항상 양의 방향이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반시계 방향이 될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다중연결 영역의 경계곡선 중에 하나는 반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양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의 방향에 대한 기준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닙니다. 진짜 단순한 도형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좀 더 복합적으로 복잡한 도형이 나타나게 되면은 항상 따져야 될 것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 되면 그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양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림 정리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이와 같이 패곡선을 따르는 백타장의 선적분은 패곡선 내부 안에 있는 영역 D상에서의 이중적분과 같다는 정리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가져온 뭐고 결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C는 평면에 놓이는 양의 방향을 갖는 부분적으로 매끄러운 단순 패곡선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D는 C에 의해서 경계가 지워진, 유계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경계가 지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영역이라 하자. 여기 세 줄의 문장을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C가 양의 방향의 단순 패곡선이고 D는 내부 영역 C에 의해서 경계가 지워져 있는 유계인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P하고 Q가 D를 포함하는 열린 영역 위에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면은 그러면 좌변은 우변과 같다. 이것이 그림 정리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호표기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참고서적 같은 데 보면 다른 책에서 이렇게 적분기호에 선적분 C를 써놓고 나서 동그라미 기호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기호는 반드시 붙여야 되는 기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호가 있다는 얘기는 패곡선상에서의 선적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면 패곡선을 따르는 선적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방향까지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시의 방향은 양의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했으면 인테그랄 기호에 그러면 이건 음의 방향이구나, 시계 방향, 음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와 화살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뒤에 경계곡선인데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를 보통 많이 써서 표시하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다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 기호 대신에요. 이렇게 뒤에 왼쪽에다 라운드 기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이제 라운드 D 이렇게 간단하게 읽기도 하고요. 또는 바운더리 D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 기호는 수학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바운더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계라는 뜻입니다. 영역 D의 경계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그래서 라운드 D 또는 그냥 바운더리 D라고 읽어도 돼요. 자, 그래서 보통 C를 안 쓰고 내부 영역을 D라 표시했을 때 경계곡선은 D의 경계다라는 뜻에서 요 기호를 그냥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저자가 이런 기호도 있고 이런 기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호 표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왼쪽의 선적분이 오른쪽의 이중적분과 같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림 정리의 뜻인데요. 이 그림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영역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영역 D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좀 특수한 도형이 있죠. 그리고 경계곡선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곡선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뒤에 패곡선을 실어놨을 때 양의 방향의 패곡선을 실어놨을 때 C는 다음같이 구성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C1의 합집합, C2의 합집합, C3의 합집합, C4 이렇게 구성된 것을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라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C상에서 PDX 더하기 QDY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오른쪽과 적분값이 같은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같이 하나하나 우리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테그랄 PDX가 마이너스 더블 인테그랄 라운드 P 라운드 I DA와 DA는 DX DY를 뜻합니다. 그와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경계곡선상에서 이 P가 들어있는 부분이 서로 좌변과 우변끼리 같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즉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고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인테그랄 C상에서 PDX를 계산할 겁니다. 이 C상에서 얘를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그리고 DX DY, DA는 DX DY를 뜻합니다. 이거와 같다라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결국은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이자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증명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QDY하고 더블 인테그랄 라운드 Q 라운드 X DX DY가 같다는 것을 역시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좌변을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PDX. 자, 이 부분을 계산하는데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C가 보다시피 C1, C2, C3, C4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C1 상에서 PDX를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C2 상에서 PDX를 구하고 C3 상에서 PDX 그리고 C4 상에서 PDX를 각각 구해서 더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C1, C2, C3, C4 상에서의 그 얘네들을 계산할 때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들여다보면 여기 보세요. C2는 여기서 1로 올라가는데 보다시피 X는 상수예요. X가 상수잖아요. X가 상수다 보니까
C2상에서 이 C2상에서 x가 상수니까 상수의 변화량이 없잖아요. 상수에 대해서는 dx 값이 0이잖아요. 이게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4상에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x성분은 a로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따라서 C4상에서는 자연스럽게 x좌표가 상수였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변화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0입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요 두 개만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C1과 C3 상에서의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까요? 자, C1 상에서 이 P는 사실상 이변수 함수입니다. XY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변수 함수예요. 이것을 dx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C3 상에서의 적분인데요. 우리는 이 C3를 잘 보세요. 이 C3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곡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C3를 이렇게 매개변수화 시켜서 표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다음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번거롭다기보다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C3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C3가 오른쪽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경로를 플러스 C3라 본다면 마이너스 C3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적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C3 상에서의 적분을 이제 한번 여기 C3 상에서의 적분을 해야지 되는데 한번 더 써볼까요?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1 상에서 PXY 그리고 DX가 됐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C3하면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는 이유는요. 자, C1 상에서 X가 취할 값은 A에서부터 B까지예요. From A to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B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X가 움직일 때 Y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편의상 요 아래에 있는 이 경계곡선을 C1을 Y 콜 G1X였더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X는 그대로 X지만 X를 따라 움직이는데 자, 요 안에 X에 의해서 이게 마치 매개변수를 X로 바꿔놓고 한다는 뜻이에요. Y를 X로 바꿔놓겠습니다. 저기 보다시피 G1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터널. 이제 마이너스 C3니까 C3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마이너스 C3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전히 X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Y를 역시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방향은 이미 얘가 결정해 놨고요. 얘가 결정했고 이 C3의 함수 관계만 생각해 봅시다. Y는 이퀄 G2X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G2X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구간이 똑같으니까 적분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볼까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G1X DX, DX를 또 한꺼번에 묶어서 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PX 그리고 G2X입니다. 중간에 닫고 DX가 됐습니다. 자, 이제 좌변을 계산하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얘를 우리가 1번식이라 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변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인테럴 PDX가 P가 들어있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거 잘못 계산했군요. 이거 마이너스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무시고 써놨네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요것도 여기 원래 뭐를 보여야 되냐면 요 기호 표기를 처음에 선생님이 잘못 기록을 해놨네요. 그림 정리는 인테럴 C상에서 PDX 더하기 QDY가 우변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P가 들어있는 거와 같다는 걸 설명하면서 무심코 이걸 같이 써놨네요. 선생님이 정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계산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좀 당겨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판서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몰랐었네요. 정정합니다. 자, 이제 얘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라운드 Q 라운드 X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만 따로 띄어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라운드 P 라운드와 얘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 임을 보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정정합니다.
기록이 잘못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즉 그림 정리에서 요 부분이에요. 인테그랄 PDX가 요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것만 같아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 이 우변의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dx, dy예요. 자, 우리는 영역을 잘 보면 우리 이중적분 이미 배웠으니까 상수범위하고 변수범위를 이용해서 이 영역 D를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자, X가 상수범위군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Y는 변수범위예요. 인아웃을 따져보겠습니다. Y축의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은 G1X를, 나오는 선은 G2X를 통과해서 나오죠. 따라서 영역 D를 반복적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요. 이제 상수범위가 바깥으로 갑니다. 그리고 변수범위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G1X에서 그 다음에 G2X까지예요. 인아웃을 따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Y가 되고 Y가 변수하니까 먼저 적분하고 X가 상수하니까 나중에 적분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미분 적분하기 기본 정리 사용하듯이 P를 Y에 대해서 편미하고 다시 적분하면 P만 남죠. 그래서 이제 P가 되는데요. 이때 이 P는 Y가 변하고 있네요. X는 나중에 적분하니까 요 안에서는 X는 Y에 대해 적분할 때 X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Y가 여기서 변하고 있는데요. Y는 종점 대입한 값이 바로 G2X가 되겠네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그리고 이걸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P 그리고 이제 여기는 X 그대로 있고요. Y가 G1X예요.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1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dx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마이너스 안에다 곱해볼까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중간을 쳐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p,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g1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는 x, 그리고 g2x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중괄호 닫고 dx입니다. 자,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비교해 볼까요? 1번의 우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좌변식과 2번의 좌변식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이거임을 보입시다 라고 했는데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얘를 가번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림 정리를 마저 증명하려면 얘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이제 Q하고 관련된 것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Q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영역은 X가 상수범위였고 Y가 변수범위였던 영역인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바꿔서 다음 같은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영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서 같은 영역인데 다르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저자가 이 하나만 책에다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결국 얘네들이 상쇄되니까 이렇게 다 지워져서 얘만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림에 대해서 원래 같은 영역이거든요. 같은 영역이니까 이렇게 다르게 그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저자가 더 이상 이 뒤쪽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론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책의 내용을 보고 이해하라는 뜻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같은 영역을 이렇게 되면은 상수범위하고 변수범위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약간 이렇게 타원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그림 정리를 다음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 본다면 A부터 B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수월하게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전히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그러면 이 D라는 집합은 이제 아래 곡선을 우리가 초록색으로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아래 곡선을 우리가 편의상 y는 equal g1x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곡선을 y는 equal g2x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D라는 집합은 자 이제 상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 이거는 똑같이 이제 할 수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인아웃을 따지면 들어가는 것은 G1x를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G2x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얘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 선적분이 이제 C2나 C3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똑같습니다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경계곡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면은 아래쪽을 C1으로 잡겠습니다. 아래쪽 경계곡선을 이렇게 가는 것을 C1.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아까 요 기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란색을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을 C3에 놓겠습니다. C2나 C4는 아예 없는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C2하고 C4는 아예 없다고 본다면 C는 C1과 C3의 합집합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얘네들은 아예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더 도형이 단순해졌으니까 C1과 C3만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도형을 놓고 문제를 풀어야 이제 다른 쪽에 이 선적분하고 이중적분이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체계풀이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같은 영역 D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같은 영역 D를 이번에는 상수관과 변수관을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수관과 변수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X가 상수범위고 Y가 변수범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Y쪽이 상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X쪽이 변수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왼쪽에 요 파란색 곡선을 생각합니다. 왼쪽에 파란색 곡선을 우리가 이제 x는 equal h1y라 써보겠습니다. 편의상 역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이 빨간색 경계 곡선은 이제 얘네들은 x는 equal h2y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이제 집합 D를 표시해보고 선적분도 또 따로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증명이 됐어요. 가번은 증명이 됐고 이제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 인테그랄 C상에서 Q, DY는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DX, DY가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 T를 이제 다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T는 처음에 얘를 계산할 때는 X가 상수범위, X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되고 Y가 변수범위 G1X에서 G2X로 갔었죠. 그렇게 해서 푼 것이 앞서 이 칠판에다 계산했던 이 과정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같은 집합 D를 상수관과 변수관의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Y를 상수관으로 본 거예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C에서부터 D까지가 됐고요.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인아웃을 따져야 되죠.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 나오는 선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선은 H1Y, 나오는 선은 빨간색 H2Y입니다. 자, 위의 집합으로는 얘가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아래 집합 표시로 이제 두 번째 경우를 계산하려고 해요. 즉, 이게 좀 겹쳐져서 안 보이는군요. 이제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 인테그랄 C상에서 QDY 이것이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DX, DY가 되는 것을 이건 이제 나번이라 하겠습니다.
가번은 이제 위의 식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나번은 밑에 같은 집합이거든요. 같은 집합이니까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둘로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우리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해서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지요. 우선 좌변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볼까요? 자, 이때 인테그랄 C상에서 QDY를 계산합니다. 이때 C는 여기서도 이제 경계곡선을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는 이제 C1, C3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 아까 그 판사한 걸 그대로 살리려고 C1, C2를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이 파란색 경로를 그냥 편의상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얘를 C2라 씁시다. 편의상.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는 경로가 이렇게 되지 양의 방향이죠. 얘를 C4라 놓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왼쪽에 파란색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로를 C2, 오른쪽에 빨간색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로를 C4라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는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C2하고 C4의 합집합이 C라 놓겠습니다. 즉 얘는 C는 자, 이렇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인테그랄 파란색 C2상에서의 QDY와 그 다음에 인테그랄 빨간색 C4상에서의 QD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도록 하죠. C2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C2상에서는 D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는데요.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냥 D에서 C로 움직입니다. 그럼 인테그랄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D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Q. 그러면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X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쪽은 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표시를 해본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겠네요.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요건 기호표기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 X쪽이 무관한 게 아니라 X쪽이 요 곡선을 따라서 온다고 써야 되겠군요. 표현을 정정합니다. X가 이 파란색 곡선을 따라오고 Y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여기가 X, Y 이렇게 돼 있고 DY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Y가 D에서부터 C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계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바로 이 X 부분을 H1Y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경계 부분을 H1Y로 모두 다 Y로 바꿔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이거 X좌표고 이게 Y좌표예요. 얘를 따라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옵니다. D에서 C까지 내려올 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빨간색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죠. C에서부터 D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C에서부터 D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빨간색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빨간색에서는 오른쪽에 경계곡선이 X좌표가 H2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2Y를 따라갑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C부터 D까지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적분에서 구간을 바꾸면 부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C부터 D까지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쓰면 H1Y 그리고 Y 그리고 DY가 됐고요. 역시 C부터 D까지 Q,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H2Y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적분 구간이 동일하고 DY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를 해볼까요? C부터 D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Q, 그 다음에 H2Y Y 마이너스 여기도 중간을 붙일게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DY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좌변을 계산해 봤습니다. 좌변을 계산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요. 아까 1, 2번 썼으니까 이번엔 3번이라 써볼게요. 자, 이제 또한 오른쪽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그 다음에 DX, DY예요. 그런데 집합을 이렇게 표시했었으니까 변수간이 X고 상수간이 Y잖아요. 따라서 상수간을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라운드 Q, 라운드 X.
그 다음에 이제 x가 변수간이고요. y가 상수하니까 나중에 적분합니다. y는 c부터 d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아웃을 따지면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 나오는 선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h1y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h2y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자, 이 안에 걸 차근차근 반복 적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죠.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다시 x에 대해서 편적분을 하니까 그러면은 편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q가 나올 텐데요. 대신 x의 범위가 움직입니다. x의 범위가 종점을 대입하니까 빨간색 h2y가 됐죠. 그리고 y좌표는 q는 여전히 이변수 함수예요.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한 게 이거고 이제 시점 대입한 걸 빼야 돼요. 네 번째 식이라 할 거거든요. 자, 시점을 대입하면 x좌표, x가 움직인다고 썼으니까 h1y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3번식의 우변의 모양과 4번식의 우변의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그렇다면 3번의 좌변과 4번의 좌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앞서 이 가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나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가번과 나번이 모두 다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식을 변변 더해 보겠습니다. 좌변끼리 더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변변 더해 보니까 가번하고 나번을 더합니다. 인테그랄 C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쓴다면 P dx 더하기 Q dy가 됐죠. 이제 오른쪽 변변 같은 영역 D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D 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x dy 그냥 dl을 쓸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죠. 그림 정리 우리가 증명이 됐는데요. 좌변은 패곡선을 따르는 이 벡터장의 선적분이 오른쪽에 C의 내부 영역상에서 요 함수에 관한 이중적분으로 계산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P하고 Q가 이 영역 D 안에서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는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정리가 증명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그림 정리의 활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C가 원점에서 1,0까지 또 1,0에서 0,1까지 그리고 0,1에서 0,0까지의 선분들로 구성된 삼각형의 곡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0,0에서 1,0 1,0에서 0,1 0,1에서 0,0이니까 이렇게 가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경로를 C1, C2, C3라 놓는다면은 C1, C2, C3를 합해서 C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C는 분명히 패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C1과 C2와 C3의 합집합을 C라 놓는다면 C는 분명히 패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요 세 개의 경로들의 합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선적분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인테그랄 C상에서 x의 4승 dx 플러스 xy dy인데요. 모양을 잘 보면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가 패곡선이고요.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이에요. 만약에 시계 방향의 패곡선이라면 그림 정리를 쓸 때 이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이고 우린 그림 정리를 써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로 C1, C2, C3 상에서 얘를 다 적분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림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 정리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는 영역 T는 바로 이 경계곡선 내부 영역을 T로 놨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자, 이때 그림 정리했을 때는 이 Q하고 P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얘를 Q를 X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Y가 됐죠. P를 Y에 대해서 편밀하면 제로입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식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인데 이 P에는 Y가 없으니까 편미분하면 제로죠. 자, 이제 그리고 dx dy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영역 D상에서 Y를 이중적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T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상수 범위는 0과 1 사이 있고, 그리고 Y가 이제 변수 범위로 볼까요? 들어가는 선은 0이고 나오는 선은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X고 Y좌표 1을 지나죠. 그 다음에 Y, 그리고 Y를 먼저 적분하고 X를 나중에 합니다. 자, 반복 적분 계산하도록 하지요. 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1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터널 0부터 1까지 2분의 1 Y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dx입니다. 자,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종점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dx가 됐죠. 자, 얘를 적분합니다. 바로 적분하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적분되네요. 왜냐면 이건 미분하면 3 내려서 3분의 1 지워지고 제곱이 되고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바깥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상쇄되죠.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거고 이거의 도함수는 이거예요. 자, 3분의 1 바깥으로 나가면 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2를 대입하면은 0이 되네요. 0을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1의 3승의 받침이니까 그냥 6분의 1이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적분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심을 구하는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적분에 Y가 들어있거나 X가 들어있으면 중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영역 D는 보다시피 얘네들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을까요? 그러면 X성분이 제로, X성분 제로, 1이니까 다 더하면 이건 3분의 1이에요. Y성분도 제로, 1, 제로를 다 더하면 3분의 1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X좌표들의 합을 3으로 나누고 Y좌표들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별을 할게요.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중심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영역 D상에서 Y, dx, dy는요. 원래 여기를 이중적분에서 P적분함수 1 dx, dy라면 이것이 Y바가 되잖아요. 얘를 1로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Y바는 중심의 Y좌표가 3분의 1이죠. 그리고 P적분함수에서 이중적분에서 P적분함수가 1이면 넓이를 나타내요. 이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6분의 1 똑같은 게 나옵니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예제 1번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 정리 쓰면은 경로를 여러 번 나눠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래프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C가 원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함수가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인터널 P dx 더하기 Q dy권에서 P하고 Q가 되게 복잡하게 생기면은요. 일단은 이걸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얘를 P라 놓고요. 얘를 Q라 놔 보겠습니다. 함수는 복잡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수함수 미분간하고 미분간합니다. 얘네들 다 미분간하죠. 편미분했을 때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에서 불능이 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할까요? 인테럴 PDX 더하기 QDY꼴이죠. 인테럴 C상에서 PDX 더하기 QDY꼴을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더블 인테럴 영역 D, D는 뭐냐면 C가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잖아요. 원판 내부 영역을 말합니다. 이제 라운드 Q 라운드 X, Q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복잡하기는 하지만 라운드 Q 라운드 X를 계산하면 7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하죠. P를 Y에 대해서만 편미합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되니까 결과적으로 3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거는 4,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우리는 앞에 여기서도 설명했었죠. P적분함수가 1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의 넓이,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이중적분에서 P적분함수 1이면 영역의 넓이와 같아요. 이 D가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기 때문에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9파이예요. 그래서 앞에 4가 있으니까 36파이가 답입니다. 이렇게 함수는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만 의외로 간결하게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 정리를 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해됐죠? 이걸 직접 선적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까 하면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선적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림 정리를 꼭 써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림 정리의 응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 정리의 응용으로서 우리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얻고자 하는데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넓이 구하는 공식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C가 이 패곡선일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패곡선으로 주어지는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지금 배우는 이 공식을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림 정리의 특수한 경우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 정리를 잘 살펴보면 인테그랄 C상에서 PDX, 여기 이제 동그라미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은 패곡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PDX 더하기 QDY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인테그랄 PDX 더하기 QDY가 있는데 그림 정리로부터 보면은 D,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푸는 것처럼 P적분함수 1이면 영역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정리의 응용으로서 요 오른쪽에 괄호가 1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요 P적분함수가 1이 된다면 이중적분에서 P적분함수 1이면 영역의 넓이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가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무수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까요? Q가 X이고 P가 0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Q는 0인데 P가 마이너스 Y였더라 보면 되겠죠. 아,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한쪽이 0이고 나머지 한쪽이 0이 아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림 정리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P가 0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Q가 X니까 인테그랄 C상에서 XDY가 되는군요. 그러면 오른쪽은 P적분함수가 1이 되는 이중적분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1 DXDY가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영역 D의 넓이라는 뜻에서 area of D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계산해 볼까요? Q가 이번엔 0이죠. 근데 대신 P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YDX가 되겠죠. 역시 그것도 이 P적분함수가 1이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영역 D의 넓이라는 뜻에서 area of D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죠. 따라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역의 넓이를 그냥 에어리어 약자 써서 A를 쓴 거고요. XDY하고 여기 마이너스 YDX가 있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와 요거를 그냥 써서 계산해도 돼요. 제일 간단한 공식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타원 같은 경우를 다루려고 할 때요. 타원은 이렇게 얘를 계산하거나 얘를 계산해도 돼요. 하지만 타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요. 얘네들을 오히려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눈 걸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변변 더하면 오른쪽은 2A가 되죠. 그래서 다시 둘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자, 여기 같은 인테그랄 C잖아요. 인테그랄 C 상에서 그 다음에 XDY 더하는 거니까 XDY 마이너스 YDX예요. XDY 마이너스 YDX가 돼요.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이게 더해서 2배가 되는데 나눠버렸으니까 이렇게 돼요. 오히려 넓이 구하는 공식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비해서 이게 더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타원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눈 이 공식도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바로 그거예요. 2분의 1 인테그랄 C상에서 XDY-YDX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타원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바로 밑에 우리 교재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 보겠습니다. 타원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는 얘기인데요. 우린 이것을 적분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얘를 넘기고 양변에 B점을 곱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반 타원의 넓이의 2배를 하든지 아니면 1/4분면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위아래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4배를 한다든지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타원 A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편의상 A가 더 길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계곡선,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를 타원 곡선이잖아요. 이것을 매개 변수화 시켜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코사인으로, 여기를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즉 X는 A분의 X를 코사인으로 보니까 양변 A를 곱하니까 X는 A 그리고 코사인 T라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찬가지로 B분의 Y를 사인으로 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하니까 Y는 B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하고 B는 모두 다 양수이고요. T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거든요. 반시계 방, 이렇게 놔야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의 위치를 바꾸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당연히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넓이를 나타내지 않겠죠. 그래서 놓는 순서도 잘 유념하세요. T는 한 바퀴 삥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타원의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2분의 1 인테그랄 C상에서 x dy 마이너스 y dx입니다. 자, 2분의 1 인테그랄 자, x 대신에 a 코사인 t로 놓고요. dy는 dy dt dt예요. dx는 dx dt dt예요. dy dt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b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dt가 됐고요. 마이너스 y는 b 사인 t가 됐고요. dx는 dx dt dt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t dt가 됐습니다. 여기도 dt 여기도 dt 공통하니까 묶어서 표시할 것이고요. t가 취할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정도는 다시 해볼까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자, AB 곱이 있고 여기도 AB 곱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그러면 2분의 1 AB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t의 제곱이 되고 dt를 묶어냈으니까 가운데 부호 플러스 사인 t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코사인 제곱도 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죠. 2분의 AB 그리고 여기는 2파이가 있습니다. 정돈해 보니까 파이 AB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던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고 타원의 넓이는 파이 AB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단일 적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양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적절하게 이거나 또는 이거나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야 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림 정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단순 연결 영역, 즉 단순 도형으로 계산했었는데요. 이제 도형이 좀 더 복잡해도 여전히 그림 정리를 확대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림 정리의 확장부터 교재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